안녕하십니까. 오정현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 아침 증시 부동산 암호화폐 패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시사의 썰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3월 20일 패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용인시 공무원들이 용인의 반도체 특구를 만듭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반도체 그 특구를 만드는데 특구 발표 11일 전에 임야를 매입했다. 농사가 불가능한 야산만 1만 3천 평방미터를 매입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길도 없는 임야를 매입해서 이것이 개발 정보가 없다면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계획만 나가면은 먼저 그냥 투기부터 먼저 하는 공무원들, 지금 뭐 LH공사 직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뭐 수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해도 제가 기억으로는 7명 정도 벌써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뭐 직원들, 그 다음에 심지어 지방 공무원들, 지방시의원, 도의원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투기판입니다.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뭐 전공직자 재산 등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용으로, 아니 전공직자를 어떻게 지금 뭐 짧은 시간 내에 6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공직자가 150만 명인데 4인 가족하면 600만 명이고, 뭐 그 외에 차명 거래까지는 뭐 어떻게 갈 것입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집중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공직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 혹은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부동산 비리를 밝혀내야 되는데 더 범위를 확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뭐 전 정권까지 내려가자 뭐 이렇게 되면은 완전 물타기가 되는 거죠. 초점을 흐리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LH 직원들이 작년에 20조를 벌어서 45조를 썼다. LH는 벌써 부채만 120조 원 정도, 130조 원 정도 갖고 있는데다 조만간에 수년 내 200조까지 달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방망경영을 했으면은 20조 벌어서 45조를 썼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슨 신용평가는 3년째 투기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촛불 정부에서 부패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외국인 교수가 칼럼을 기고했거든요. 뭐 남을 공격할 때는 오케이, 나를 공격할 때는 숨겨라, 뭐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검찰 감사원을 놔두고 LH 특검 쇼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재건축을 누르니까 결국은 리모델링에 몰리고 있다. 리모델링 지금 이게 수도권에 리모델링이 작년에 2019년에 37단지 2만 가구에 비해 지금은 이번 3월에 조사하니까 67곳에 44,90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을 허용 안 해주거든. 재건축하면 집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데는 집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뭐 신도시다, 뭐 제3기 신도시 해가지고 저 외곽이다 합니다. 외곽에 하면 첫째로는 젊은 사람들 출퇴근이 너무 힘든 데예요. 매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들 투기만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금을 강남에 30평 두 채면 세금이 억이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다주택자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유경준 의원이 분석하기를 6억 이하 1주택자 이번에 감면했는데 이거 1년짜리 꼼수다. 내년 대선까지만 가고 그 뒤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강북구도 2025년이면 120% 세금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서울시 보유세가 5년 뒤에 557%가 오를 것이다. 평균이 보유세가 서울이 166만 원인데 5년 뒤에 1,092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래는 본인들이 이제 면세가 줄어들고 공시가가 과속으로 조정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을 12년째 9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12년 전에 9억은 상당히 고가 아파트이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억이나 15억으로 높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의 추세는 아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급한 매물은 나오지만은 중기적으로는 결국은 세금은 결과적으로 집값이나 아니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가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집값 급등과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국민 행복 지수가 2019년에 113.9에서 지금 50으로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 금리를 손 놓아주고 있는 연준, 시장 충격이 더 커지나,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SLR이라고 그래서 보완적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뭐냐면은 자기 자본, 은행들이 빌려주고 있는 혹은 이제 뭐 매입하고 있는 자산이죠. 자산의 대부분의 자산분의 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을 지난 1년간 너무도 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반영을 안 해왔는데, 이것을 이번에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곧 만기가 1년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걸 잠정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채가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계산에 포함이 안 되면서 계속 은행들이 갖고 있던 엄청난 국채가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국채 금리가 미연준이 지난번 FOMC 후에 하루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지금 이런 오히려 SLR에 잠정적으로 SLR의 국채를 국채를 보유분을 면제해주고 있던 그런 조치를 이번에 곧 완화한다고, 그 조치를 완화했던 조치를 없앰으로써 국채 매물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 매물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왜냐하면 사는 사람만 없고 파는 사람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시장 충격이 커질 것이다, 그런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연준, 앞으로 금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해야 된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1.7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개인적으로 첫 번째가 가장 큰 것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빌려가 있는 기업이나 가게가 금리 부담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해서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단단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상태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심층분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금리 인상 있고 난 뒤에 보통 2년 정도 내외 이후에 항상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있던 중남미 위기, 97년에 동아시아 위기, 2008년 위기, 모두 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신흥시장국에 가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신흥시장국이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대비하는데 마지막 보루는 재정입니다. 재정으로 구제금융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바로 그냥 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이 도산되면서 충격이 더 커지는데, 그래서 마지막 방파제를 언제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자꾸 돈을 더 퍼주는 데만, 선거를 앞두고 퍼주는 데만 역점을 두고 있어서 재정 방파제마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00원대고요. 미국에서 58,000불 달러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오늘 발표된 미국에서 SLR 연기하지 않는다는 조치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다소 또 하락 장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코인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19조를 기록해서 15조인 코스피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 엄청난 거죠. 이게 코인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
하루에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었었다.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자산 시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인은 현재 8,899개 정도. 이게 이제 코인마켓캡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요. 전 세계 거래소만 한 3만 6천 개쯤 되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핵심,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범용 거래용 코인이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이라고, 대체코인이라는 얘기죠. 알트코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개발돼서 논문이 개발됐는데 2009년 1월 달부터 이제 통용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2008년 9월 15일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때문에 도저히 미국 달러 중심의 글로벌 통화 체제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던 것들이 2009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쉼 없이 24시간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비트코인의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최저가 가격은 39센트였는데 지금은 58,000까지 가 있다면 그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파격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2015년에 비탈릭 부트린이라고 하는 러시아계 그 캐나다인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아버지도 개발자예요.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발한 것이 이더리움인데, 이것이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더리움은 목적이 단순 거래보다는 스마트 계약, 각종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디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이 필요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인 르네상스를 주도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월가도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도 4조 달러에, 어마어마한 돈이요. 4조 달러면 4천조란 얘기죠. 4천조. 4조 달러의 비트코인 펀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발표되는 등 속속 미국의 투자가들이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암호화폐가 지금 과거 2018년 같은 폭락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것이 새로운 금융 시장으로서,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기관 비중이 16% 정도로 늘어나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디파이, 은행을 안 거치고 암호화폐끼리 서로 송금하고 대출하는 거, 그 다음에 NFT로 최근에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원본을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현재 디파이의 예치자산 규모가 444억 달러, 불과 1년 전 하더라도 6억 달러였는데 급증하면서, 작년에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 배경에는 기관 투자가의 진입, 그 다음에 디파이 열풍이 이제 그 기회인데, 계속 디파이 열풍과 기관 투자가 진입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비트코인의 가격이 6,700만 원이라서 골드바 1kg 6,300만 원을 넘었었다. 최근에 주목되는 중 하나가 금값은 오히려 하락을 추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디지털 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 5개명 조심해야 할 거 나와 있어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인 초보는 비트코인부터 알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정된 거니까요. 두 번째는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하라. 이거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 자산의 3%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직도 비트코인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돈을 잃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윳돈 중에서도 전체 자산의 3%를 넘지 말라. 그 다음에 소문이나 감에 의존해서 하지 말라. 그건 백진백배다. 누가 하니까 나도 좋다. 누구 어떤 권이 좋다고 소문만 듣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주식과 마찬가지로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위험 투자는 반드시, 이것이 고위험 투자라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5가지 계명이 있길래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단타하지보다는 한 4년 정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빗썸이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은 빗썸의 20대 30대가 제일 많거든요. 2030이 거의 보니까 61%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의
접속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46만 명인데 지금은 금년 2월 달에 4배가 증가한 166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3월 25일부터 특검법이라는 것이 시행돼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액 거래소가 많이 문 닫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 아무나 투자했다가 자금도 원금도 못 찾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100여 곳이 있는데 인지도가 낮은 소액 거래소라면은 좀 더 안전한 거래소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데, 현재 양대 암호화폐 계정 보면은 이제 은행들이, 업비트는 K뱅크, 비스은 농협에서 계좌를 거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이제 1,000만 원 이익을 남기면 세금 165만 원에 이게 세율 25%를 적용해서 세금을 뗀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익에 과세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아까 NFT 시장이 좀 계속 새로운 디지털 작품 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금 현재 빗썸, 세계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빗썸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라든지 비자 등, 혹은 모건스탠리 같은 도이치뱅크 등등에서도 빗썸에 대해서 인수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중국의 바이낸스는 중국의 세계 최고의 거래소죠. 바이낸스도 지금 인수를 타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빗썸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인수가 될 거냐가 주목이 되는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전방적으로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에도 뛰어든다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중국에서 왜 자꾸 암호화폐를 자꾸 규제하느냐? 중국이 내년 2월 달부터 상용화하려고 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암호화폐를 틀어막고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관해서 한번 쭉 중요한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